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유 씩씩한 목소리가 좋습니다. 자, 교재는 351페이지 펴놓으시고요. 351페이지 펴놓으시고 오늘 할 게 많죠, 여러분들. 예, 351페이지 펴놓으시고 복습은 요 문제를 바로 풀어보면서 오늘 복습을 좀 대신할게요, 여러분들. 예,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특히 비과세 소득의 종류, 우리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제가 1, 2월, 이 기초입문과정 11월, 12월, 1, 2월, 3, 4월 이렇게 5, 6월 강의하면서 그 강의에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있죠. 그래가지고 1, 2월, 이 기초입문과정에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1, 2월, 3, 4월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또 11월, 12월, 1, 2월 달에 강의한 내용은 이렇게 두 번 중첩해서 강의한 내용은 제가 빠르게 이제 이렇게 쭉쭉 책 읽으면서 이제 아니면 쭉쭉 간단하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생략하면서 쭉쭉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부분은 또 새롭게 강의하는 부분은 또 천천히 강의하고요. 자세하게 강의하고. 근데 이제 5월달 되면 또 생략했던 어떤 그런 것들 또 아니면 빠르게 지나갔던 것들 또 5월달 또 요때 또 자세히 또 보는 게 다시 또 중첩해서 다시 또 자세히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갖고 가는데 일단은 오늘 또 양도소득세는 또 새롭게 배우는 내용도 있고 또 지난번에 또 11월, 12월, 1월에 배웠던 내용들은 또 쭉쭉 이렇게 좀 빨리 넘어가고 이렇게 했다가 5월 달에 이제 다시 이제 양도세 들어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한 달 넘게 양도세를 이제 공부할 텐데 5월 달에 또 이제 일부 안 배운 요번 수량까지 안 배운 내용 또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있고 또 요약집으로 하면서 또 집중적으로 또 자세히 또 그때 또 양도세를 복습을 또 충실히 하고 이렇게 또 가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강의는 양도소득세는 초반에 빡세게 강의하는 게 아니라 5월달, 4월 말에서 5월달 요때 이제 포커스를 두고서 집중적으로 양도세는 그때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 비과세되는 소득이 작년에 번호 3번까지 있었다고 올해 하나 더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라고 그랬고 제가 전국 모의고사에도 출제하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요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는데 어떤 거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고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하고 또 그 다음에 올해 새로 추가된 게 지적재주세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됐을 때 비과세요. 감소돼서 받은 조정금이 비과세예요. 감소돼서 받은 조정금이 여기 비과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1세대 1주택 양도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한 비과세입니다. 다만 비고조가 고조로 전환될 때는 몇 년을 보유해야 돼? 3년을 보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을 거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주택이 2개인데도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1세대 2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을 취득하고 그죠? 인터벌 1년 있어야죠.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팔아야 돼요? 몇 년?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들? 몇 년 내? 3년 내. 원칙적으로는 3년 내에 양도하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를 봅니다.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고 1세대 1주택 양도를 보는 거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데 다만 종전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었고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었고 그러니까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야지 하나만이라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지 않으면 아니에요. 둘 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상태에서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 이런 때는 몇 년 내 팔아야 돼? 2년 내. 이때는 이제 2년 내 양도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은 자 상속계 이상 시 일반 주택이 있고 주택을 상속받아서 1세대 2주택이 됐다.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주택 양도를 보는 거지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양도시기 몇 년 내에 양도해야 한다 제한 없고요. 그래서 문화재주택 특례라든가 등록 문화재주택 특례라든가 그 다음에 농어촌주택 특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양도시기 제한은 없는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일반 주택을. 근데 다만 농어촌주택 중에서 귀농주택은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얘는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일반 주택을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해야 한다는 양도시기 제한이 예외적으로 있어야만. 그 다음에 여러분요
수도권 밖에요. 취약이나 질병에 의한 근무상편 같은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했고 수도권에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수도권 밖에 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안 돼요. 다만 취약이나 질병에 의한 근무상명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사유 해소일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내. 이때는 어느 주택을?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노부모 동거공양을 위한 1세대 주택, 노부모라고 하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말하는데 다만 양친 모두 60세 이상일 것을 요하지는 않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포함하고 만약에 60세가 안 되는데 직계존속이 암이라든가 희귀성 난치성 질환에 걸려 있다 그러면은 60세 미만이어도 동거공양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 이거 노부모 동거공양 왜 이렇게 등이 가렵지? 자, 노부모 동거공양은 그 학가일로부터 몇 년 내 양도해야 돼요? 10년 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택 1세대 1택 양도를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요. 혼인함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은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택 아무거나 1세대 양도를 봅니다. 또 장기 임대주택 특례 있잖아요. 장기 임대주택은 장기 임대주택 특례는 장기 임대주택이나 장기 가정 어린이주택 특례는 자 얘네들이 있고 임대주택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거주주택이 있을 때 어느 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거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를 봅니다. 다만 이 거주택은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자 2년 보유 요건도 갖춰야 되면서 그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 2년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는 거. 거주주택 특이하게도 장기 임대주택 특례나 장기 가정 어린이주택 특례에서 그렇습니다. 또 올해 개정된 게 장기 임대주택은 자, 요거 고주택 양도할 때 예전에는 여러 번 비과세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최초로 양도하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고 고주택이 있을 때 고주택 양도하는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 고주택 한 번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올해 2월 달 개정 세법입니다. 에? 언제 듣냐는 표정인데 지난번에 강의한 것 같은데 분명히 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왜 대답 안 해요? 안 했어요 내가? 안 했다고? 뭐야 했다는 표정이야? 했다는 표정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우리 2년 보유 못했어도 비과세 받을 특례가 있는데 건설임대주택 특례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몇 년? 5년 이상이 한다는 거. 자, 그럴 때 2년 미만 보유했어도 건설임대주택 비과세고요. 또 우리 1세대 1택이 수용을 당했다 일부 전부가 그럼 당연히 비과세죠. 보유한 거주간 관계없이. 근데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은 수용일로부터 몇 년 내 팔아야 돼? 5년 내 양도하면 이 잔존 부분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요 해외 이민으로 해외 이주로 세대전을 출국한다거나 1년 이상 취약이나 근무상편으로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세대전원이 출국한다. 이럴 때는 자 보유한 역시 관계없이 비과세인데 다만 출국 1년제 1주택이고 출국일부터 몇 년 내 팔아야 돼? 2년 내 양도할 때 자, 요 주택은 1세주택은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입니다. 또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편, 학교폭력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2년 미만 보유도.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했는지 꼭 확인하시고 근무상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되는데 사업상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보죠. 자, 1번 한번 빨리 보세요 여러분들. 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를 빨리빨리 외치면서 체크합니다. 등기되지 않은 지상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니은번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가 양도한 것도 아니고 장외거래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주식을 양도할 때 대상이 아니다. 주권 비상장 부분 지금 무조건 대상이지만 디귿번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임차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야. 점포임차권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큐대 같은 거 시설과 단골손님 권리금 받고 넘길 때 이건 기타 소득세 대상이라고 그랬죠?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임차권과 구별해야 되고요. 대상이 아니고 채무에 대해서 토지를 대물변제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죠? 대물변제 양도에 해당합니다. 경매된 건물을 자기가 재주도 여기서 자기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사랑하는 자기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고
채무자 자기도 아니고 물상보증인 자기요. 물상보증인 자기가 제주도가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요거 양도에 해요 안 해요? 해당하지? 예? 해요 안 해요? 아, X입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주도 간 거니까. 담보 목적으로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는 거니까 사실상 이전이 아니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X. 상가 건축물이 수용되는 경우? O. 자, 재산세를 관할구역 내 토지로 물납? O. 물납도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2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단 고소가 국내 소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배우자 직김 속과는 거래하나이다. 자, 이것도 역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요.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적경계선 변경에 따른 토지교환, 네? 관련 요건 충족했답니다. 그러니까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요건을 갖췄다고 했을 때 지적경계선 변경이라는 토지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수증자가 증여자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채무인수액? 오,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본다고 그랬죠? 양도에 해당합니다. 오. 디귿번, 예?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하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이건 대상이 됩니다. 디귿번,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재산분할하는 경우? X죠? 내 거 내가 찾아간 거죠, 여러분들?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가 공매되는 경우. 공매나 경매는 공매되긴 경락되긴 받고 이전이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도시개발법 그 밖에 법률에 따른 보류주로 충당. 환지 처분으로 지목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게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 뭐 몇 번이 정답인지도 이거 골라놓고 있는데도. 자, 2번입니까? 예. 3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1세대 비과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다. 1번 1세대란 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소득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존을 말하는데요. 2번 양도인지 국내 1주택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보유한 몇 년이요? 2년 이상이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위 2의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거주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잘 보셔야 돼요. 4번 보니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개인이, 요거 우리가 안 한 것 같으네, 진짜.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보므로 공동 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 요거는 뭐 우리가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건데, 공동 소유주택은요, 요거 다른 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주택을 갑지분 90%, 을지분 10%로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럴 때 한번 보세요. 공동 소유주택과 공동 소유주택,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 소유주택과 그 외에 다른 주택을 을이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을이 공동 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보느냐 그런 건데 1세대 2주택 양도로 봅니다. 지분이 애기 10%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요. 지분 크기 상관없이 공동소유주택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수여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강의를 안 하고 이거 지나왔었는데 요럴 때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봐요? 2주택이요. 공동소유주택은 양도세에서는 1세대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는 하여튼 지분 크기 상관없이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씩 수여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셨죠? 이 질문을 통해서 알아두시고요. 5번입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고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학가일부터 7년이 되는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년 내 양도니까 7년 내 양도를 했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죠? 그렇잖아요. 어떤 순간에서 아니 10년이잖아요 그러는데 10년 그러자고 작년에도 외마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7년이 되는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10년 내 양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곤란해 서로. 그래서 어떤 수강생 작년에도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10년 내 양도를 했잖아요. 7년이 되는 때 양도했다 그러니까 1세대 규정을 조용히 하고 자 1세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구만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자 나중에 쉬는 시간에 차분히 생각해보고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니까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하고 비과세 규정, 비과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단 고저의 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국내 주택을 가정 그래서요. 1번 1세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 동일한 세대를 본다. 부부는 아무리 주소를 달리해도 동일한 세대를 봅니다. 2번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 1년제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로부터 2년 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해외이민. 예, 진짜. 그렇죠? 해외이민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입니다. 출국일부터 2년 내에 팔았잖아요. 출국연지 1주택이고. 3번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 혼인함으로써 1세대 유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혼인한 날부터 5년 내 먼장전 유택 보유기한이 4년입니다. 비과세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5년 내 양도했고 자, 보유기한 4년이니까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비과세입니다. 4번 지적 재주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 공무상 면적이 증가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비과세한다. 이거 뭐 틀렸어요? 그렇지. 지적 공무상 요거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은 조정금이 비과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양도련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는 1세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이 임차일로부터요. 취득일이 아니라 양도일까지 그 중에 몇 년? 5년 이상이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 맞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가론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발열된 것은 그렇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 대상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고 해당 주택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하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해당 주택을 몇 년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한 중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돼?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2년 이상 자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다만 비거주 해당 주택을 몇 년 이상 계속해 보유하고 비거주 거주로 전환될 때 몇 년 보유?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로 전환됐을 때는 자,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 에? 비거주가 거주로 전환될 때 몇 년 보유? 3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여러분? 2번이요? 자, 그러면 됐고 오늘 351페이지로 봅니다, 여러분. 351페이지. 고기 한번 드시고요.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 목 운동부터. 아이고, 목 운동.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기지개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자, 351페이지 여러분 봅니다. 겸용주택인데요. 한번 볼게요. 처음 배우는데 양도소득세에서도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양도소득세에서도 여러분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 있는데 이 겸용주택이 있잖아요. 겸용주택이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요. 자, 그러면 1세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러면은 주택으로 보면 얘를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인데 이걸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고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그래서 이 겸용주택 비과세할 것이냐 과세할 것이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럴 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요 주거 면적이 주거 이외 면적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자, 건물에 있어서는 하여튼 전부 주택으로 봐요. 토지는 일단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전부 주택으로 보니까 보세요. 만약에 주거 면적이 60제곱미터고 주거 이외 면적이 40제곱미터다 그러면 건물에 있어서 비과세되는 면적은 몇 제곱미터인가? 몇 제곱미터가 비과세된다는 얘기예요? 금방 얘기했는데 자, 몇 제곱미터가 비과세된다는 거예요? 주거 면적이 주거 이외 면적보다 크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주택으로 봐요. 그러니까 전부 주택으로 보니까 100제곱미터가 전부가 자, 요거 비과세된다는 얘기죠? 비과세권 갖췄을 때 전부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100제곱미터 전부를 비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주거 면적과 주거 이외 면적이 있는데 주거 이외 면적이 있는데 주거 면적이 주거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요 이따가 잘 보세요. 이따가 교재를 보겠지만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경우에는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그러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니까 예를 들자면
주거 면적이 만약에 이번에는 반대로 주거 면적이 40제곱미터고 주거 이해 면적이 60제곱미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 자, 요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니까 주택 이해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니까 40제곱미터는 보고 비과세하고 비과세금 갖췄을 때 60제곱미터는 요거는 어떻게 하고 60제곱미터는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물에 있어서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요거를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잘 보세요. 요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에 있는 부등호하고 주택면적 전부 주택면적 클 때 전부주택으로 보는 그 부등호하고 아래에 있는 부등호를 잘 보세요. 아래에 있는 부등호를 잘 보니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택면적, 이 표현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데 주택면적이 클 때만 전부주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작거나 같으면 주거분만 주택이고 주택면적이 클 때만 전부주택. 이거죠, 여러분들?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그래서 요거 이제 양도소득세 1세대일 때 비과세금 갖춘 겸용주택 암기 어떻게 하느냐? 자, 나중에 재산세 겸용주택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5, 6월 달에 이제 또 하고 비교도의 특강 같은 거 하면서 다 비교해서 보겠지만 일단 재산세가 헷갈리기 때문에 암기를 해두는데 어떻게 암기하느냐?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아셨죠? 구원번 외치면 돼요. 다 같이. 부등호를 떠올리면서 부등호를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러지 말고 부등호를 떠올리면서 시작.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작거나 같으면 뭐다? 주거분만 주택. 요겁니다. 어우, 아주 그냥 뭐 어디. 자, 좋습니다. 네. 351페이지 봅니다. 겸용주택과 딸린 토지에 대한 비과세 판정 볼게요. 8번 테마 봅니다. 겸용주택도 계산 문제로 몇 년 전에 최근에 나왔었기 때문에 계산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오는 거 대비하시면 됩니다. 의의부입니다. 겸용주택이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의 주택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을 말하는데요. 먼저 겸용주택의 처리 방법을 볼게요. 자, 먼저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큰 경우요. 1세대 1택 비과세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은 복합되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일단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주택면이 클 때 그 밑줄입니다.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전부주택. 주택면이 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주택입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352페이지요. 비과세되는 토지면적 계산은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5월 달에 요약집으로 할 때 다 소개해 드릴게요.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한쪽 가르친 2번 봅니다.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 자, 밑줄입니다. 주택 면적이 있어서는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밑줄이요.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여기 보세요.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 보세요.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 말은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주거 부분만 주택. 이 말은. 그렇죠, 여러분들?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 계산은 지금 신경 쓸 거 없어요. 다음 순환에 5월 달에 알려드릴게요. 계산 문제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낮고 나중에 요거 계산 문제 또 연습할게요. 자, 그래서 거기 표에 보니까 건물 부분만 여러분 일단 신경 쓰세요.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면적보다 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주택, 전부 비과세하고 건물.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주거 부분만 주택. 그러니까 주거 부분만 비과세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자, 여기입니다. 토지는 일단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다시요. 겸용주택 양도세. 자, 어떻게 외운다고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요.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예제 문제, 계산 문제가 최근에 27년가 나온 것 계산 문제인데 또 나올 가능성이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있죠.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물에 대한 서술형으로 나오는 것만 대비하시면 돼요. 지금 30페이지 시험은. 그러면 353페이지 9번의 고가주택을 봅니다. 고가주택 보시니까요. 1세대 1택 비과세권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도 자, 고가주택에 해당될 때는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이 9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밑줄 짜기요. 그렇죠, 여러분들? 9억 초과 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안분을 통해서 9억 원까지는 일반 형태로 보아서 어떻게 한다? 비과세를 적용한다. 밑줄 짝입니다.
자, 여기 어떤 얘기냐. 자, 일단 고가주택의 의의를 한번 볼게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양도 당시 미출입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압계획이 기준시가 아니죠? 실거래가압계획이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딱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9억 초과해야 되고. 자, 그때 2번을 볼게요. 2번을. 동그라미 2번. 겸용주택이 1세 1택 판정 시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커서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실거래가액을 가지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자, 살짝 줄이고 어떤 건지 한번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주택 면적이 여기 봐야 되는데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면적보다 클 때는 있잖아요. 이게 겸용주택인지를 판단할 때 한번 보세요. 얘가 겸용주택인지를 판단할 때 만약에 이 60제곱미터 주거면적의 가격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6억 원이라고 할게요. 상가 부분의 가격이 4억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고가주택인지를 판단할 때는 자,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면적보다 클 때 그래서 전부주택으로 볼 때는 이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해서 판단한대요.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하니까 4억도 포함하니까 얘는 얼마로 판단해요? 10억. 그러니까 얘는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고가주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9억 원 초과했으니까. 그래서 주택 면적이 커서 전부주택으로 볼 때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해서 그 고가주택인지를 판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고가주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 자, 그래서 전체를 실거래가를 가지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택의 경우에는요.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고가주택 실거래가액 9억 초과하는지를 따져요. 내가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하나의 단위로 통째로 팔 때는 얘가 전체 내가 통째로 파는 가격이 실거래가로 9억 초과했는지를 따져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이해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이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요 5월 달에 또 계산 연습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고 하고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건 나중에 좀 보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고가주택이라는 거 요거 양도차익 계산 여기 어떤 거냐면 맛배기로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1세대 1주택 어떤 주택이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어요. 예를 들어서 1세대이고 조정대상 지역 고려하지 않고요. 일단 보기한만 따질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5년을 보유했어요. 5년을 보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또 만약에 실지 파는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한 가액은 10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시험에서 1세대 1주택이고 5년 보유했고 자, 그 다음에 비과세권을 갖췄고 양도가액이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이다 그러면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고가주택이라는 걸 눈치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판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가 만약에 필요경비가 8억 원이다. 그러면 이 고가주택에 대해서 양도차익 계산해봐라. 그럼 보세요. 우리가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자, 9억 원 초과했죠? 그럼 고가주택이니까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가 됩니다. 근데요, 양도차익 전체에 대한 비과세 배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자,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억 원까지 부분은 어떻게 해주고? 비과세를 해주고 9억 초과액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최근에 전액 비과세도 아니고 전액 과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9억까지 부분은 뭐하고? 비과세하고 9억 초과액 부분은 과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필요금비를 뺀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곱하기 그 시기 의미가 이런 거예요.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 계산해요. 자,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마이너스 9억 원. 그래서 9억을 왜 빼주냐면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꼭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0에서 9 빼니까 1이니까 2억의 10분의 1이니까 양도차익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비과세권을 충족했고 실제 양도한가액이 10억이다 그러면 9억 초과했다 그러면 고가유택이란 말이 없어도 고가유택이고 양도차익 전액 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전액 비과세하는 것도 아니다. 9억까지 부분은 비과세하고 9억 초과액 부분만 어떻게 한다? 과세. 그래서 이렇게 비과세권을 충족하는 고가유택 양도차익은 안 분계산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의미만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354페이지 있죠? 354페이지 10번을 봅니다. 다가구 주택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원래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 비추래요.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때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시험에서 바꾼 것은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각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바꿔서 낸 적이 있습니다. 아니고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양도할 때는 요거 전체를 하나의 주택, 1주택, 단독주택 양도로 봅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팔면 9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통째로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면제와 감면 이런 것들은 8년 제촌 자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또 일정한 농지 대토리난 소득 감면은 비과세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비과세 소득권 구별되고 얘네들은 조세 특례 제한법상 감면 규정이라는 거. 비과세 소득의 종류에서 얘네들 집어넣고 물어보면 틀리다는 거. 359페이지로 갑니다. 제6절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자, 이제 계산 구조를 우리가 기초인문과정 배우고 1, 2월 달에 또 우리가 주요 내용들을 배웠어요. 다시 한번 계산 구조를 쭉 이제 기본적인 틀과 용어를 다시 한번 익힌 다음에 다음 달에 이제 바로 5월 달에 양도세 요약집, 핵심 요약집으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또 계산 구조를 디테일한 내용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요약집을 압축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강의할 거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양도세 계산 구조, 계산 과정. 저를 보셔야죠,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쭉 한번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또 지워야 돼요. 우리가 칠판이 이게 좀 작아져가지고. 자, 여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음 달에 또 합니다. 또 나와요. 그러니까 또 할 거니까, 여러분. 자, 다음 달에 여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진 찍으실 분 있나? 없어요? 그러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 한번 볼게요. 날씨가 뭐 어떻든 간에 더워졌죠 요새? 그래가지고 뭐 낮에는 막 아이고 덥고 막 그냥 그래서 벌써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냥 춥고 그러더니 그냥 벌써 제가 내복을 벗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날씨가 이렇게 막 더워져도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막 이러면 이제 곤란한데요, 그죠? 근데 금방 더워져가지고 아이고 땀 뻘뻘 흘리는 시절이 이제 온 것 같아요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양도세 계산 과정 한번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이요. 이번에 파는 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죠.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가지고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양도차익을 구하고요. 양도차익을 구하고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는 걸 공제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고 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 우리가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양도 소득금액을 구하고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라는 걸 공제하자.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 결정되면 이제 과세표준 결정되는 과정이 복잡하지.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뭘 구해요? 산출세 구하잖아요. 특히 그래서 이제 이 산출세 구한 이후의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가 특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기초입문과정부터 계속 제가 설명드린 거, 이 계산 과정을 이렇게 외워둬야지, 머릿속에 딱 외워둬야지 배우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또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또 계산 과정을 묻는 그런 문제도 풀 수 있고 계산 문제도 풀 수 있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계산 과정을 외워야 되는데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가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냐면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가필, 차장, 소, 기, 과. 그래서 차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한 것은 시험에 한두 문제씩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한 문제 내용은 매년 한두 문제씩 나오고 있고 또 장특공제가
독립한 문제 안 나오면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는데 특히 독립한 문제로 작년에 나온다고 제가 이거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그런데 안 나왔어요. 작년에. 자,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또 장특공제 또 중요하다.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개정 내용이 지금 작년에 개정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또 올해 또 개정 내용도 있고 시행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장특공제는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독립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차장이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차장 그러면 제가 20대 초반들한테 차장 그러면 20대들한테 어떤 게 연상되냐고 물어보면 회사 부장 아래 차장 떠오른다고 얘기하는데 40대, 50대, 60대 분들은 묻지도 않았는데 옆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버스 차장 떠오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차장은 버스 차장이라고 그랬죠? 지방에서 상경에서 옛날에 버스 차장 일을 하고 있었던 20대 초반에 아리따운 처녀가 있었는데 집에서 돈 좀 부족하다고 돈 좀 붙여달라고 연락 왔어요. 동생 학비 모자른다고. 근데 저 돈은 없고 월급날은 멀고 그럼 뭐를 해야 돼?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경리과로 가지 말고 양도소득세에서 어디로 간다? 소기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외웁니다. 다 같이요. 시작. 가필, 차장, 소기, 과입니다. 요거예요. 자, 그럴 때 소기과인데 그럴 때 여기서 보시면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다. 그럼 틀려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거 뭐예요? 장특공제고. 예? 기본공제는 과세표준금액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거고 등등. 자, 그럴 때 또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필요경비라는 것은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취득할 때 들어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라는 것을 공제해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걸 적용하느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이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지금은 원칙입니다. 전면적으로 이제 실거래가세가 도입돼가지고 실지양도한가액, 실지취득한가액을 적용해서 거래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국세과세 기준시가가 또 예외적으로 또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 시에 자 여러분들이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기준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여러분 요걸 아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요. 자,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입문과정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계산 요 얘기들은.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 뭐냐면 잘 보세요.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학자들이 붙인 제목이고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러니까 양도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고 반대로 취득가액에 의해서 양도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결정돼.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하느냐. 자, 양도차익 계산. 이것도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교재 같이 이제 볼 건데요. 계산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과세가 도입돼가지고 옛날에는 기준시가과세가 원칙인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과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양도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양도자와 양도수자 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있잖아요. 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실거래가액은 불분명할 때 이 실거래가액을 불분명하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거나 실지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또는 실지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확인이 안 돼. 이럴 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에 나란히 같은 지역 같은 아파트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어요.
101호가 거래 신고해오기를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2호는 예를 들자면 뭐 1억 2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그런데 103호는 예를 들어서 250만 원에 극단적인 예로 거래했다고 신고하면 인정할 수 없잖아요. 말하자면. 자,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진짜 이게 어이없이 거래를 했느냐 실제 거래했는지 계약서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땀만 뻘뻘 흘리고 오다 잃어버렸다는 거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는 자 250만 원 계산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됩니다. 추계 방법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추계하는지 이 추계 방법, 추계 결정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요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자 그랬을 때 최근에도 계속 나왔었고요. 먼저요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매매 사례가액을. 자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자산 양도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에 이자산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가액을 참작하는데요. 그러면 이 자산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에 101호 1억, 101호 1억 200, 너도 적어도 1억을 거래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이걸 적용할 수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을 적용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자산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몇 개월이요? 3개월 내에 2개 이상의 감정기간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다? 그럼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이걸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환상가액을 적용해요. 환상가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환상가액은 얘는 어느 때에 적용하는 거냐면 환상가액은 예전에 취득할 당시에 실지거래가액 등이 불분명할 때예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옛날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불분명할 때.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돼서 실거래가 신고해야죠. 실거래가 신고 안 하고 허위 신고하면 과태료 제재도 받고 여러 가지 제재를 받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고 지금은 실거래가 신고하면 여러분 등기부에 등재도 되고 국토교통부 전산망에 실거래가 입력 신고도 되고 입력도 되고 국세청에 통보돼서 국세청 전산망에 실거래가 딱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잃어버리고 저 얼마 전에 작년에 거래한 거 계약서 몇 년 전에 거래한 거 나 계약서 잃어버렸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저 취득한 거 계약서 잃어버렸다 이런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예전에 1990년대 어떤 사람이 전산화 되기 전에 실거래가 과세 도입되기 전에 자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저한테 부동산을 판 사람은 그 당시에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어서 기준시가로 양도세 신고했고요. 저는 그 당시에 취득세 같은 것도 시가순액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어서 시가순액으로 취득세 신고했어요. 이번에 팔면서 실지 양도한 가액은 있는데 실지 취득한 가액 계약서 잃어버렸어요. 자 확인이 안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구하게 되는데 환산가격은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환산가격은 어떻게 구하느냐. 환산가격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요. 실지거래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만약에 3억이다. 실제 파는 가격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조건에 나왔는데 2억. 취득 당시 시가가 1억이래요. 그러면 3억에 2분의 1이니까 얼마요? 환산가액은 1억 5천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또는 기준시가로 이렇게 계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시요. 양도책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자, 계약서나 증빙서류에 의해서. 그러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데 어떤 순서로 추계해서 정하느냐?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매감한기요. 그래서 이 순서 바뀌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적용하는 순서 바뀌면 틀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콕 집어서 있잖아요. 콕 집어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구체적인 추계 결정 경정하는 자 적용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추계 결정 순서요. 요거 알고 있는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콕 집어서 시험에서 이거는 그냥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확인되지 않는다. 그럴 때 뭉뚱그려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매감환 또는 기준시가인데 콕 집어서요. 양도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하다. 자 그럴 때 어떻게 양도가액은 추계해서 정하느냐 그러면 매감기 순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정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려요. 그 다음에
콕 집어서 시험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결점 경정하나 물어보면 매, 감, 환, 기 순서라고 그랬습니다. 매감, 환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환상가액이라는 것은 여기 봅니다. 환상가액은 이거 시험에 또 물어봤었는데 최근에 또 계속 환상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또 나왔던 것이 환상가액은 제가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 전에 사실 평상시 맨날 이렇게 강의하면서 요거 옛날 얘기했었는데 시험에 나왔던 것이 이거 내가 분명히 강의할 때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교재에는 없어요. 그런 얘기들이 없었었는데 옛날에는 예전에 없었었는데 제가 강의할 때 진짜로요. 환상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시험에 자, 요거 환상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X여러분들 뒤집어서 나왔습니다. 환상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합니다. 매감환기요. 양도가액 추계할 때는 매감기고요. 그래서 또 최근에 뭐 시험에 28회 시험 때도 정답집으로 나오는 것이 자, 취득가액이 불문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OX예요. X입니다. 못 빠졌어요? 환상가액 빠져서 나오고 또 어떤 때는 매매사례가액, 환상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그래서 이 순서를 이걸 뒤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다시요. 양도가액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결점 경정한다? 매, 감, 기. 취득가액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결점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입니다. 이런 것들. 자, 그럼 교재를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추계결정 경정이란 말 없이 일반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인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자,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콕 집어서 취득가액만. 그럴 때는 매, 감, 환을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준가는 원래 적용 안 해요. 그런데 자, 추계결정 경정이란 말이 들어있다. 추계결정 관할 세무상이 추계결정 경정한다. 그럴 때는 매감, 환, 기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사실 이건데 이거를 구별해야 할 수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매감기, 매감한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답은 다 골라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자, 그럼 교재 보겠습니다. 그래서 359페이지 양도세 계산 구조, 가필 차장 소기과고요.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요. 양도세 계산 구조에서 거기 원칙 양도가액은 실거래가, 예외 추계일정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 원칙 실거래가 적용하는데 자, 불분명해서 추계일정할 때는 매감한기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는 이따 또 나오지만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5년 내 양도할 때 자,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하게 되면 페널티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환상가액으로 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일부러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서 환상가액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환상가액으로 일부러 계약서 잃어버리고 자, 그래가지고 잃어버렸다고 하고 일부러 안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페널티를 주는데 환산취득가액이 5% 가산세 적용하고 이런 거예요. 제가 뭘 때문에 지금 이걸 보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공부 다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 왜 보는 거냐면 거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별 공제 있잖아요. 거기서 니은번 있잖아요. 장기보유공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에서 30%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올해 보유연수에 일반적으로 2%씩 적용하기 때문에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6%부터 시작해요. 거기서 10%를 10에서 30%를 뭐라고 하고요? 6에서 30%, 6%로 좀 고쳐놓으세요. 10%를. 요것 때문에 잠깐 푼 거예요. 6%를 고쳐놓고 359페이지 그 표에서 양도세 예상구조 표에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통제 니은번 동그라미 니은번 요거 6에서 30을 10에서 30을 6에서 30%로 고쳐놔요. 359페이지 그 표에서 여러분 자, 그리고 됐습니다. 나중에 계산 과정 다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읽어서 딱 틀을 잡으세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자, 360페이지 1번의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보시니까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한번 확인해 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가필차죠? 예. 그럴 때 양도차익 산정입니다. 한쪽 가시 1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양도책 계산할 때 밑줄입니다.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 가로 생략하고요. 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 가로 생략하고요. 그 아랫줄 끝에 에 따르고 밑줄. 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괄취득 양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안무란다는 거 나중에 또 볼 거고요. 양가로 2번을 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이요. 원칙,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 양도세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릅니다. 이게 원칙이죠? 연필 같은 거로 살짝 밑줄이요. 내가 읽기만 하면 하여튼 막 다 줄거버리니까 연필 같은 거로 살짝 밑줄 그어놓고. 근데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추계조사 결정 경정하죠. 자, 그럴 때 추계 사유를 봅니다. 261페이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로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에 의해서 연필 같은 거로 그냥 줄 그시면 돼요.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에 의해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동그라미 하셔야죠. 매감환기 또는 기준시가, 매감환기 등에 따라서 추계조사 결정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취득가액이 양도 또는 양도가액이 장부나 그 밖에 서류에서 불분명할 때요. 확인이 안 될 때. 그럴 때 추계일정 경정의 사유 보충 내용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 추계 적용 순서를 봅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 자, 그러니까 요거 차례로요. 순서 바뀌면 틀려요. 순차로 적용. 그 아랫줄 아래 내려와서 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가액을 적용하잖아요. 당연하죠. 특수관계자는 서로 짜고 칠 수 있으니까. 자, 편은 구체적인 적용 순서 있죠? 여기에 별 표시하고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별 표시하고. 콕 집어서 시험에서 양도가액 불명하다. 양도가액을 어떻게 추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 머리 글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취득가액이 불명하다. 어떻게 취득가액은 추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하시고 머리 글자에. 취득가액 결정, 추계 결정의 가액,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죠.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내 밑줄이요. 해당 자산과 동일성과 유사성 있는 자산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번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역시 밑줄이요. 3개월 내. 해당 자산, 가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해당 자산 에 대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신빙성인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평균액을 말하고요. 이런 것들. 환상가액은 박스 안에 보니까 어떻게 구하느냐 식을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들. 이 계산식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양도항시 실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여기다가 양도항시 기준시가분의 취득당시 기준가 곱해서 구한다는 거. 아까 요 사례를 외우시면 되죠. 양도항시 실거래가액 3억이야. 양도항시 기준가 2억, 취득당시 기준가 1억이면 3억 2분이니까 환상가 1억 5천 이런 식으로요. 좀 배경적인 것들은 제가 조금 생략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요 얘기는 11월, 12월 1, 2월 과정에 계속 지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362페이지 보충 내용을 봅니다. 환상가액 정의에 따른 가산세요. 작년에는 이게 독립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에 정답 지문 아니었지만 이게 나왔었는데 좀 헷갈리게 나왔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환상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요. 사람들이 환상가액을 적용하면은 사실 양도세액을 좀 줄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약서가 있는데도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일부러 이렇게 해요. 보세요. 실지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은 이 정도예요. 굉장히 낮게 싸게 샀어요.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양도세액이 굉장히 커요. 근데 환상가격으로 하게 되면 보세요. 환상가격으로 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실지 양도한 가액은 커요. 근데 기준시가는 미처 시세를 못 따라가서 작아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니까 환상가액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지 취득한 가격보다 환상가격으로 하면 취득가액이 더 커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니까 양도세액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이득 받잖아요. 자,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환상가액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양도세액을. 그래서 이런 걸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요 규정이 작년에 신설됐고 제가 엄청 강조했었는데 작년 지문에 나왔었어요. 종합문제 속에서. 봅니다. 고자가 건물을 신축하고요. 그래서 이거 보충 내용
환상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작년에 나왔지만 또 체크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별표시 하시고 봅니다. 고저가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몇 년이요? 5년 이내 해당 건물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상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여기요. 해당 건물 환상가액에 작년에는 요 해당 건물 환상가액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여기 보세요. 해당 건물 환상가액 요걸 갖다가 뭘로 바뀌었냐면 양도세 산출세액으로 바꿔냈어요. 양도세 산출세액의 5%가 아니라 산출세액이 아니라 해당 건물 환산 취득가액이에요. 그래서 요거 산출세액이 아니라 해당 건물 환상가액의 몇 프로요? 5%. 100분의 5. 숫자도 정확히 또 기억하시고 100분의 5에 해당 금액을 양도세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니은번도 미출입니다. 이 경우 양도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적용한다. 일부러 환상가액으로 해가지고 산출세액 빵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경우에도 요거 적용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줄이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 그래서 지난번에 풀어봤습니다. 요거 고자 갑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양도한 때 장부 등에 있어 취득 당시 당해자산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추계 방법의 적용 순서로 옳은 거. 항상 문제 나오면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는 건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는 건지 이걸 잘 봐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뭐가 불분명하대요? 취득 당시 가액이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추계해서 취득가액은 정한다? 매, 감, 환, 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 찾으면 돼요.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인 자산의 매매사액의 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등을 취득 당시 기준가 등으로 환산한 가액 하나의 동그라미,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당해자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고 인정되는 감정가의 평균의 감의 동그라미, 기준시가 기의 동그라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 감, 환, 기. 그러니까 기역, 디귿, 니은, 리을 이런 식으로 되죠? 매감한기 이렇게 정하는 순서입니다. 하여튼 뭐가 불명한지를 잘 봐야 돼요. 취득가액이 불명한지 양도가액이 불명한지. 기준시가 결정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국세, 과세, 기준시가. 자, 참고적으로 보시고 364페이지 봅니다.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책 계산할 때 여러분 보세요. 요거 지우지 마세요. 이따가 지우지 마시고 양도책 계산할 때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 그럼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잖아요. 그럴 때 기타 필요 경비 어떤 게 적용되는지.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러 번 나온 것이 최근에도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이 필요 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 이제 1, 2월 달에도 좀 자세히 봤었는데 또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잠시 쉬었다가 요걸 설명을 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실거래가 양도책 계산 중요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설명드립니다.